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구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미래 의료산업 환경에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의 거점 도시로서 대구시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논하고자 오늘 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산업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새로운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표하는 핵심 의료 분야입니다. 오늘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중심 도시로서 대구시가 어떠한 성장 전략을 가지고 또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는 특별한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포럼은 홍석준 국회의원과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요. 또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 오늘 현장과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 귀한 발걸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가 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대구광역시 정혜용 경제부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경북대학교 한영수 교수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계명대학교 김창현 교수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 이상우 헬스케어 사업부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은규 사무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영규 디지털 헬스기기 TF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이승대 혁신성장국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을 써주신 분입니다. 이 분 통해서 개회사를 전해주시겠는데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께서 개회사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엇 호텔에서 행사를 처음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공동 개최해 주신 우리 정혜용 부시장님과 또 서수원 박사님을 비롯한 우리 대구 첨단복지의료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장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경북대 한영수 교수님과 또 주제 발제를 해오신 식품안전처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람의 인간의 건강과 가장 관련 높은 이 의료 분야, 의료기기 분야 역시 빠른 속도로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 흐름에서 과연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의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지, 특별히 또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떤지 우리가 지금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특별히 최근에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혹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특히 천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구 차원에서는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반 정도 전에 천복에서 제가 1탄으로 우리 천복재단과 의료기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2탄 형식인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분야, 디지털 치료 분야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전국에 모더나가 2년 만에 코로나 치료제를 시판했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 메디데이터라는 시뮬레이션 임상을 하는 기업을 미국 FDA가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술과 법 제도가 이렇게 발맞춰 가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의 흐름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원격 의료 분야도 그렇고 저도 대구시에 있을 때 참 많은 사업을 했는데 기업의 역동적인 기술을 법 제도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분야는 우리가 출발이 빨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저는 늦춰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분야의 데이터 컬렉팅을 하고 활용하는데 여전히 보틀렉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기존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들을 여기 계신 우리 기업인분들이라든지 또 전문가분들께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서 과기부, 산업부, 특히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의료산업을 통한 성장 동력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다 정말 이 반가운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전국에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 잘 되시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대구에 큰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귀중한 세미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들 어려운 걸음 하신 만큼 오늘 토론 정말 다양한 안건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홍석준 의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득이 함께 자리하시지 못하신 분들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정말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의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홍석준 국회의원님과 대구시 그리고 천복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세계 각국은 디지털 치료제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첨단 의료복합단지,
한국내연구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디지스트, 대형 대학병원 등 풍부한 의료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아직 초기 시장 형성 단계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분야 선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 치료제 산업을 대구의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참석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께서도 영상을 함께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서정숙 의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정책 포럼을 준비하신 홍석준 국회의원님과 대구시 대경 천복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좌장을 맡으신 한형수 교수님,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ICT 기술의 초고도화로 인해 디지털 치료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치매 치료를 대안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천복단지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등 의료 인프라와 ICT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헬스 산업의 허브로 거듭나는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좋은 정책 제안들은 입법이나 정책으로 결실을 맺도록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위드 코로나 시대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숙 의원님의 따뜻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님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강대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천복재단 양진영 이사장님과 대구시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포럼에 함께하신 동료 국회의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좌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한형수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천복재단 주관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에 관해서 포럼을 한다고 하니 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구시가 의료산업을 5+1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천복재단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첨단 의료복합단지는 약 12년 전 대구시가 세계적인 의료단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은 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 기대에는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어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관심 순위도 낮아 의료 분야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정책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도출되는 좋은 정책과 전략들을 밑거름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도
천복재단이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의료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대구시, 천복재단, 국회까지 모두 힘을 합쳐 세계적인 의료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진심어린 강대식 의원님의 축사를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차관님의 영상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용홍택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홍석준 의원님과 대구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비대면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 치료기기의 일종인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등 제3세대 치료제가 기존의 치료제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세대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건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중장기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영상을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는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박수는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네 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포럼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이 더욱더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사 말씀 순서인데요. 예정돼 있던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님께서 바쁜 시정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정혜용 경제부시장님께서 특별한 인사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을 뵈니까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특히 대구 지역의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항상 지역 경제 또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홍석준 국회의원님께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상은 아마 10년 이상 빨라지게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정말로 말로만 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이미 비대면에 익숙해졌고 또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니까 재택치료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영상을 통해서 과거 우리 대구시가 작년 2월, 3월 환자가 폭증할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영상통화로 직접 진료를 하셨어요. 그 이전에 말도 안 된다고 표현했던 것들을 급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아마 한 10년 정도 이상의 규제라는 부분을 뛰어넘었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은 좀 발리 완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와중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또 스마트 치료제 산업 이 부분은 대구가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또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들어와 있는 많은 기기 기업들 그리고 의료 기업들이 손을 잡고 나간다면 우리가 바이오 분야에서 조금 뒤처진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새로운 의료 산업의 강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아직은 많은 규제 또 법적 제도적 망을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홍석준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부디 좋은 내용과 또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축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혜영 경제부시장님께서도 뜻깊은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포럼에서도 또 그 질문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요 저희 좌장님과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 시간이 그냥 포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혜영 경제부시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발걸음 고맙습니다. 이어서 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특별한 축사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갑의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인 양금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급하게 쫓아와가지고요. 잠시 정신을 좀 차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국회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11시 기차를 타고 저 사실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저희 지역구에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어서 어르신들 좀 찾아뵙고 그리고 여기 눈썹 휘날리면서 달려왔는데 사실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인포메이션을 미리 조금 읽어보고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는 축사를 가면 그냥 이 축사를 써주는 우리 보좌진들이 축사를 써주거든요. 근데 안 보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홍석준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천복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직접 참석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격려해 주신 대구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바쁜 일정에도 흔쾌히 참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장을 맡으신 한영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단계를 지나 2029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산업 활력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보건의료 분야 미래 성장 산업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시적절한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이나 앱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질병 치료 관리로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약물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에서 좋은 정책 제안이 쏟아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분야가 고령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좋은 제안들이 입법이나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금희 의원님의 축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제가 바로 연단에 모셨는데요. 진행자로서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양금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잖아요. 어려운 걸음 해주신 만큼 다음 순서 진행하기에 앞서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빈 여러분들께서 무대 위로 잠시 나와주시면 오늘 기념하는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산업을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내빈 여러분들 모두 무대 위로 나와주셔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사진을 남겨줄 것 같은데요. 네, 앞쪽 카메라 보시고 비록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순서는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그중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포럼의 주제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규제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디지털 헬스기기 팀에서 그 역할을 책임지고 계신 특별한 분인데요. 무대에 오르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규제 지원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 헬스기기 팀 강영규 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약처 디지털 헬스팀의 강윤규입니다. 사진이 크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오늘 오늘 포럼 때문에 저를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홍석조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코로나 시대에 지방 출장을 평상시에도 지방 출장 잘 안 가고 주로 이제 서울 쪽에 좀 많이 다니는데 제가 올해 보니까 대구 3번을 왔더라고요. 지방에서 가장 많이 간 지역이 대구입니다. 자주 이렇게 사람도 보고 자주 가다 보면 이제 정이 든다고 하는데 대구만큼은 제가 자주 왔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주 왔기 때문에 애정이 조금 깊습니다. 제가 그 식약처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도 의료기기로서 하나의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헬스케어는 이제 규제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뭐 오늘 뭐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에 대해서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규제기관이 이런 산업을 가로막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규제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화한 규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혁신기술과 규제, 그다음에 규제 적용과 지원, 그다음에 규제 지원 사례, 마지막으로 규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기술과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새로운 제품이 혁신기술이 나왔을 때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도 하나의 새로운 혁신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혁신 성장을 지원해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소 규제와 최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규제를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항상 고려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규제에 대한 어떤 사회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베네핏과 이런 제품이나 기술을 적용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 규제를 설계해야 된다는 게 방향입니다. 외국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디지털 헬스 기기팀에 있는데 디지털 헬스의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전략과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의료기기 산업법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을 제정한 바 있고 작년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그다음 디지털 헬스케어 특위도 운영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논의하고 발표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럽과 IMDRF라 그래가지고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프로그램입니다. 선진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 10개국이 10개 국가의 규제 당국자들이 모여서 각종 규제를 만드는 포럼인데 저희 한국이 2017년도에 가입을 하면서 규제 선진 국가로 일단 인정을 받았고요. 여기서도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의 전주기 제품 개발부터 사후까지 전주기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13년부터 17년까지 지금 계속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 이노베이션 액션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와 관련된 핵심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G7 보건 장관 회의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4대 중점 분야로 채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적용과 규제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제품과 다르죠. 기존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병원의 CT, MR, 초음파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하드웨어 기반의 제품들인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또 무형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헬스 기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혁신성과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이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의 규제를 적용받던 거와 이 소프트웨어 형태다 보니까 규제 간의 어떤 지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반의 우리가 기존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혁신 기술과 새로운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맞는 어떤 법을 만들면 있어가지고 당장은 이제 법이 안 되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한다든지 해서 시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규제 대상에서 사후 규제 대상으로 저희가 규제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어떤 기술이나 행위 자체가 아닌 그 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겠고, 최소 원칙과 네거티브 방식으로 인해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안전성 확보와 피해 규제에 대한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산업계 규제 준수 역량이 좀 많이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인체 이식되는 의료기기와 같은 그 고위험성의 제품들을 식약처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안전성, 유효성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한 80% 이상이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그 업체들이 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미비한가를 좀 보면 주로 이제 그 규제 비용이라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임상 시험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업체의 그 시설, 제조 시설이라는 기준을 또 유지해야 되고, 품질 관리 체계, 그다음에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된 그런 허가 심사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연간 업체당 11억 한 4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되다 보니, 영세기업 의료기기 업체들이 대부분이 20인 미만의 10억 미만의 매출액이 가진 그런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우리 제품에 대한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서 허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만약에 적용하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기존의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가면서 최대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규제 절차를 개선한다든지, 규제 이해도 형성을 위한 교육 홍보,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 규제 지원 방법은 크게 보시면, 우리 제품이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이렇게 업체에 그 개발하시는 제품, 업체에서 개발하시는 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내 제품이 의료기기냐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기다 하게 되면 이제 식약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법이라든지 이런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이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가 사전에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허가에 대한 절차라든지 요건을 안내를 하면서 규제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로 만약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제 인허가를 하려고 할 때 저희가 규제 컨설팅을 통해서 내가 만든 제품과 지금 현재 있는 규제에 대한 부분을 서로 상호 소통을 하면서 규제에 대한,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역시 제품에 대한 전주기적으로 임상시험, 시험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사후 쪽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규제 운영에서 예측성과 그다음에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 같은 신제품들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제품들을 합리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를 해서 제품에 대해서 시의성과 전문성, 투명성,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저희 그 규제를 지원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제품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공지능 의료기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예전에 2016년도에 그때 이제 알파고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알파고가 이제 바둑에만 이용됐지만 언젠가는 의료 쪽에도 반드시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식약처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그때는 아직 뭐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없었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의료기기로 들어오게 되면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16년도에 민간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하고 17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 심사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인허가가 됐고요. 2021년 현재 총 89개의 35개 기업에서 지금 인허가를 해서 현재 지금 판매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FDA 미국까지, 그다음에 CE 유럽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수출을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한 닥터앤스라는 한국 토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는 제품들이 사우디 국방부 병원에 납품할 정도로 아주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18년도에는 AHWP라고 아시아 규제 조화 기구와 IMDRF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이라고 있는데 한국 AI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소개를 제가 한 바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그 IMDRF라는 국제기구에 초대 인공지능 그룹 의장국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의장국의 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동안 열심히 해서 지금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목표는 내년 3월쯤에 기본적인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나 발표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사례가 이제 그 모바일 의료용 앱입니다.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또 형태가 모바일 앱인데 예전에 저희가 그 16년도에 모바일 앱에 대한 기술 특성을 반영한 시판전 허가와 사후 관리 가이드를 제공한 바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앱이라는 게 우리가 주로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PC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워치라는 게 있죠. 애플 워치와 삼성 이제 워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형적인 상태 같으면 이런 워치도 의료기기로서 저희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할 텐데 전향적인 입장에서 워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산품 인정을 받도록 하고 워치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만 의료기기로 관리하자는 방향으로 저희가 모바일 앱에 대한 그 규제를 확 푼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S전자가 혈압을 측정하는 앱도 이제 개발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전도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면서 여러분 뭐 삼성 S전자의 워치를 쓰고 있는 분들은 이 앱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혈압 앱을 인정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규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규제 지원 방법으로 전주기 상담을 지원하는 허가 서포터즈, 그다음에 민간의 규제 전문 멘토들을 통해서 업체 제조 과정상 필요한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선제적인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죠. 근데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의약품 같은 이제 용어를 좀 쓰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지금 관리되고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가 주로 진단 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치료를 하겠다고 개발을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진단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 예방하는 그런 분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의 소프트웨어가 저희도 이제 지금도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의료기기의 성격이 아닌 것들도 막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료기기인 그런 디지털 치료기기로 골라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게 디지털 치료기기인지에 대한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디지털 치료기기가 되려고 하면 성능이나 임상적인 유해성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함으로써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한테 예측성을 제공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가 치료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주로 이제 제품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제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적용하면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는 혁신과 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어댑티브 규제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이제 필요하고 규제의 목표는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유효성과 사회적 수용성도 같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한 이제 복지부, 과기정통부 여러 부처와의 규제 및 그다음에 협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지금 식약처에서 허가를 디지털 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잘 활용되고 성공적인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보험이라는 부분이 또 연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보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어떤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뭐 이런 부분도 상호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이 사용자에게는 이 제품에 대한 임상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런 정보 제공이 적극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에 대한 향후에 저희 식약청의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약청의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사회 문제를 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산학, 연, 병, 관,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국가적 담론으로 과학기술이나 보건의료, 사회적 가치를 거시적 관점에서 대응 협력하는 그런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 내년에 저희 그 디지털 헬스케어 팀이 정식 직제가 돼서 디지털 규제 지원과로 아마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이러한 부분은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서 규제에 대한 코디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규제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혁신과 규제 균형을 유지하고 규제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을 촉진시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텐데, 먼저 규제 협력, 커뮤니티와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규제 개선 수요를 발굴하면서 이를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환류, 그다음에 다자 대상의 규제 컨설팅과 선제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고, 규제 멘토를 양성하고 교육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충분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IMDRF라든지 국제기구와 협력을 하고 국제규제협력에 대한 규제를 저희가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 헬스기기팀 강병규 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구체적인 제품화를 위한 규제 지원 방안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 지원 사례까지 꼼꼼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와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이상우 헬스케어 사업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상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큰 포럼에 초대되는 줄 모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홍석준 의원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저희가 그냥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좀 중심으로, 시간이 제가 20분으로 들었는데 15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에 결국은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지만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은 장표에서도 쓰이고 여지까지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흥돼야 된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네 가지가 키워드가 융합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지금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뭐 데이터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니즈도 늘었고 기술은 당연히 계속 발전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축적된 데이터라든지 생산되는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네 가지가 서로 호흡을 맞춤으로 인해서 가장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부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SAMD라고 하는데요. 뭐 앞에 식약처 관계자분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정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한번 담아봤고요. 실제 2020년에 식약처에서 신개발 의료기기 전망 보고서에서 미래 융복한 혁신 의료기기라고 해서 과연 환자의 데이터, 여러 가지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술이 융합하게 돼서 과연 어떤 미래 융복합 의료기기가 나올 거고 그것이 보건의료 가치사슬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것들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을 따왔는데요. 실제 미래 융복합 의료기기를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와 그 다음에 환자 맞춤형 재활 의료기기 그리고 차세대 융복한 체해진단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실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도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기도 하지만 환자 맞춤형 재활 의료기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오히려 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분류 중에 보시면 독립형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독립형 소프트웨어에는 이제 바로 측정, 진단,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의 송수신 이런 기능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 AI 빅데이터에서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저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많이 의료 현장에서 접했던 어떤 하드웨어 내에 디바이스 내에 그냥 탑재되는 것을 내장형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기업들이 실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육성을 하고 있다. 그만큼 헬스케어는 아직도 핫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시장도 계속적으로 거의 우상향을 할 정도로 45도 각도로 그래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디바이스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삼정 KPMG에서 데이터를 구분을 한 자료를 발췌해 왔습니다. 개인 유전 정보, 그 다음에 개인 건강 정보, 그 다음에 전자 의무 기록, 그 다음에 국민 건강 정보 이런 것들이 개인과 의료기관, 공공기관에서 생산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좀 빠르게 넘어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발표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역시 이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을 활용하느냐, 의료 정보를 활용하느냐, 거기에 의료지능 빅데이터가 됐을 때 각 품목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 품목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안 찾아보셔서 그런 겁니다. 찾아보시면은요 굉장히 식약처에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식약처의 어떤 그 질의를 하면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왜 잘 안 찾아지냐면은 일단은 내가 먼저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꼭 실패를 하세요. 실패라는 거는 식약처에서 뭔가 리젝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품목을 정하지 않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더 알고 진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식약처에서도 가이드를 해줄 때도 어느 품목에 맞는 소프트웨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나 이거 개발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돼요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도 가이드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저기 대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가 아니라 제가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제 국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진단 부분에 있어서 국외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 IBM, 구글, 그 다음에 텐센트 이런 부분들이 영상이나 어떤 뭐 많이 들어보시죠? IBM 왓슨 온콜로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진단 영역에 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이미 기개발해서 상용화를 했고요. 국내로 들어가 보면은 뭐 삼성전자, 삼성메디슨,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루닛, 그 다음에 뷰노, 그 다음에 JLK가 뷰노는 상장회사로서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루닛이나 뉴로핏, 휴런 이런 여기에 뭐 담지 못한 뭐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좀 화두가 됐던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고요. 이 기업들은 진단 영역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뉴로핏 같은 경우는 뇌 치매, 뇌를 MRI를 기반해서 치매나 뇌졸중을 진단하는. 그다음에 뷰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죠. 본 에이지, 성장에 대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예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외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지멘스가 그런 역할들을 좀 기술 개발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셀바세이라는 회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심혈관 당뇨 6대암의 어떤 발병 확률 정도를 제공하는 예측이라고 하긴 좀 아직은 그렇지만 예측에 가까운 서비스를 하고 있기에 예측 분류로 놓아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이런 것들은 이제 국외에서 그다음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중추 신경계 질환자의 이제 재활을 돕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치료사 없이 치료사의 지금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치료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비대면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각각 앞에 예측, 진단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긴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앞단에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인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인이신데 언젠가는 질환을 의심하게 될 거고 질병을 진단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게 되거나 근데 질병을 치료하고 완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재발을 하고 지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리고 결국은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전주기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은 다양하게 펼쳐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유전체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가 나의 유방암 인자를 이미 발견해서 어떤 그 절제 수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질환이 의심되게 된다면 어떤 조기 검진, 치매 조기 검진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질병 판독을 해서 실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치료를 하면 나한테 좀 더 좋은 치료가 될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래서 예방, 검진, 진단, 치료, 예후 예측에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리고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이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안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보안에 되게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에 계시지만 이미 2019년에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이미 식약처를 통해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안 따르고 나는 보안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소프트웨어가 보안에 의심을 받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그런 노출의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환경에서 굉장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어떤 얼마 전에도 그런 그 기기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가 꼬였다라는 뉴스도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다. 너무 자료가 많아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때 저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 속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내 데이터가 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안심을 하지? 저희는 전문 인력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안전하게 그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고객의 어떤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보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디도스라든지 그다음에 공격 이벤트를 수시로 차단하고 있고요. 이것을 그냥 저희가 사람이 매뉴얼로 습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인공지능을 기술을 탑재해서 그런 비슷한 유형의 공격 패턴들이 온다 그러면 바로 먼저 인공지능이 탐지를 해서 저희 장애 대응방에 먼저 이런 고객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라고 얼럿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의 보안 관제 맵인데요. 저 제일 왼쪽에 앞쪽이 일제 인터넷 환경이라고 보시고 저 제일 뒤쪽에 있는 환경이 여러분 뭐 클라우드를 쓰시는 어떤 고객사의 데이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뚫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뚫리고 두 번 뚫리고 세 번 뚫리고 네 번 뚫려도 마지막에 있는 종단에 있는 고객 데이터는 절대 유출되지 않게 저희는 2중 3중 저희가 뭐 감히 말씀드릴 저희 여기 다 네이버의 아이디 하나씩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똑같이 운영하는 네이버 포탈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뚫리면 네이버가 뚫린다는 생각으로 모든 보안에 대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내외에서 어떤 보안에 관련된 인증에 대해서는 거의 다 획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계속 그런 인증에 대해서 찾아서 획득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의료 쪽에 관련돼서는 ISO 27799 의료정보 보안 인증 체제까지 저희는 갖춰놓은 실제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 데이터가 누군가의 해킹에 의해서 넘어가면 안 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여기 의료기관 종사자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 산업 현장으로 의료 데이터를 쓰려면 IRB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IRB에서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있습니다. 그 IRB에서 가장 많이 허들을 갖고 있는 게 그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서 그 기업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비식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익명화된 데이터는 그런 거를 안 해도 되면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을 재활용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의료 데이터에서 원천 소유자가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이 접속해서 분석을 하고 실제 데이터는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데이터 박스라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자가 계정을 받아서 데이터 박스라는 환경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소유자는 데이터를 연결해주고 그때는 리드 옹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이나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서 저희 개발 끝났어요. 그거 가져나갈게요. 라고 하면 그 원천 소유자가 데이터의 소유자가 거기에 개인정보가 없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서 가져나가세요 하면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2중 3중의 안전망을 저희가 했던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희 네이버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요구사항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네이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데이터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익명화해서 공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헬스케어를 담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 좀 사례를 몇 가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저희가 아까 데이터의 안전 어떻게 꺼내지? 공공기관, 국립암센터입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의료 데이터를 실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꺼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서 폐암 의심 판정률들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다시 보건소나 이런 참여기관에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무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닥터앤서 1.0입니다. 닥터앤서 1.0은 의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료기관과 다양한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 그 기반의 의료 데이터 환경을 저희 클라우드가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 데이터 유출 없이 그 환경을 진행을 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실제 지금 닥터앤서 2.0 사업이 올해 다시 시작을 했고 8개 질환에서 12개 질환으로 확대됐고 그다음에 참여기관이 12개 기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더 이제 확산시키는 사업을 지금 나이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기관 아까 종사분들 계시지만 현장에 있는 의료 데이터를 고려하려면은
병원 내에 있는 데이터를 실제 교류하려면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지금 안암병원, 그다음에 구로병원, 안산병원이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3개 병원이 전부 이제 클라우드 기반 HIS 병원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즉 병원에는 서버가 없습니다. 네, 병원에 서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응급 환자를 또 전송하는, 그래서 소방청과 재난응급센터 119 구급대 그런 거를 실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또 클라우드 기반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왜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냐 하면은 아까 잠깐 저희 기업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했었지만 실제 저희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는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의 데이터를 다양한 의료기관이나 어떤 형태, PHI 형태로 담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기업, 제약회사, 대학, 연구, 바이오 기업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기업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안전한 데이터 박스 환경 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들이 결국은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시민들에게까지 리워드가 갈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내면 결국은 선순환적인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가 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앞에 그런 사업들을 계속 담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활 속 전주기에서 주거, 학교, 회사, 병원,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유전자 플랫폼, 어떤 인공지능 플랫폼이 여러 가지 개방형, 비개방형 어떠한 서비스들이 또 네이버의 서비스와 저희가 그 플랫폼으로 제공했던, 아니면 저희 여러 가지 또 플랫폼들이 탑재가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트렌드,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그리고 취약계층과 어떤 응급 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에코시스템으로 가자는 게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바라보는 헬스케어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오버됐는데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고요. 꽉 찬 내용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안을 또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우 부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강연을 토대로 2부 토론 시간이 더 풍성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 1부를 마쳤는데요. 2부를 시작하기 전에 5분간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5분간만 딱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는요,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정말 많은 또 의견이 오고 가고 또 정책으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가 정돈이 된 것 같은데요. 안내해드렸듯이 이분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본격적으로 종합토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분들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어렵게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자,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가 될 때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명대학교 김창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 클라우드 이상호 부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식회사 로안의 한승현 대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윤규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영규 팀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이승대 국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을 진행해 주실 좌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이십니다. 한영수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영수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이 포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발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잘 진행해 나가야 될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이성대 국장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시고 있으신데 이 특화된 강점과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혁신성장 국장입니다. 저희들 의료 산업이 원래 5+1 대구에서 육성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5+1이라고 해서 로봇, 물, 의료, 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이렇게 있는데 의료 산업은 그 분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구시의 산업을 흐름을 보면 의료 산업 중에 이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발전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쪽은 한 13%에서 15% 전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구에 있습니다. 한 196개 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구시가 고민한 것은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발전은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연구를 좀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디지털 치료제나 이런 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여러 가지 토론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왜 우리 대구에서 가능할까를 보면 연구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내연구원이 있고 거기는 뭐 또 뇌질환에 대해서 검정이나 실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뇌공학 쪽에는 이제 디지스트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그리고 천복재단이 있고 또 발달장애나 이런 쪽에 쪽에는 대구대가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시험 평가하는 KTL이 또 대구에 분원이 내려오는 그런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대구가 옛날부터 좀 강점이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대부분 대구 출신이 많고, 또 수성 알파시티에 보면 현재 한 67개 기업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모여 있고, 이런 걸 좀 연결하면 되겠다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 또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한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경 영상의학과 이 병원입니다. 이쪽에서 대구 개인병원에 한 1,400여 개의 개인병원의 데이터를 의료 영상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뇌 연구원에서도 뇌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그걸 육성할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병원도 의사님들도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고 해서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출발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디지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오늘도 용어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기기, 의료 소프트웨어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참에 저희들이 그 용어 통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제 천복재단, 천복하고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중심으로 어떤 기획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R&D, 목적 없는 R&D보다는 의사 맞춤형, 기업 맞춤형으로 해서 정말 시장의 수요가,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그 기업들이 매출이 되는, 의사가 꼭 필요한 이런 쪽 방면에서 좀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구시의 여러 가지 계획과 배경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창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보시면서 의료 현장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또 그리고 연구개발도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필요성이나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그에 대한 임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입장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 신경외과에서 하고 있는 김창현입니다. 네, 그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패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어려운 그 질문을 소장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 의사한테 좀 니즈나 어떤 그걸 맞춰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도 공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상호 보완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저희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EMR 같은 걸 전자차트를 할 때 이게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뭐 요새 제가 알기로는 구글 글라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말을 하면 그게 데이터로 넘어가서 이게 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저희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디지털 치료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크게 한 2가지 정도 질환에 대해서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적 질환에서 그 우울증, 강박증이나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주로 앱이나 VR 같은 걸 사용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치매 관련해서 어떤 인지 기능이라든지 행동을 하시는 회사 대표님도 오셨지만 치매 관련돼서 어떻게 그렇게 치료하는 게, 결국 보면 어떤 화학 약물 관련된 치료가 아직까지 정복이 못된 병들에서, 특히 뇌질환에서 저는 이제 수술을 하니까 혈관 질환 같은 것들 뭐 클립에서 수술하고 혈관을 들어서 막고 하면 안 터지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뇌 관련된 질환 중에서 특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질환들이 약물적으로 치료가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화학 약물 치료로 잘 안 되니까 어떤 뭐 보조적이라고,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어떤 의미가 더 강하지 싶은데, 그런 게임이라든지 VR이라든지 그 환자한테 적용을 해서 인지나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치료적인 그 관점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매를 할 때 최근에 보면 경두개 자극 치료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또 브레인 어떤 하시는 분들이 여기 뭐 밴드 같은 걸 둘러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신경외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파킨슨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옛날에 도파민이라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약이 듣지 않을 때 환자가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뭐 몇십 년 전부터 해서 그 머리에 이제 전극을 정확하게 심어가지고 파킨슨병에서 밖에서 이제 제네레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전기 누르는 게 있습니다. 제네레이터 그걸 눌러서 그걸 이제 한 번씩 배터리를 갈고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앱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걸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를 그러니까 병태생리라고 원인을 치료하는 어떤 비약물적 치료에 아주 그 훌륭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아직 초창기니까 게임이나 앱이나 뭐 이런 걸 하지만, 저희가 계명대학교 의용학과에 있는 이종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인셉션 랩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치매에 대한 그 약물 치료가 이제 잘 안 되니까 비약물적 치료로 저희가 그 해마 쪽에 뭐 자극을 해서
그 사이언티픽 리포트 실은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그 수술적 방법을 해가지고 치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결국 광의의 어떤 치료,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의 어떤 다른 종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임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뭐 당뇨나 이런 것보다는 브레인 쪽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약물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보완적인 연구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원인을 좀 더 찾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더 깊이 연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되면 디지털 치료제가 환자들한테 또 어떤 그러니까 신뢰도나 이런 게 더 증가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창현 교수님, 임상 현장에서 입장에서 다양한 그런 경험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의료 산업이라는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에서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성되고 또 기존에 있던 산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신약만 해도 디지털화되면서 그 생산 공정도 변하고 해서 뭐 요즘은 바이오 프로세싱 4.0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 현장에서의 그 식약을 이제 김상현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면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하는 또 기업체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인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현재의 주소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개발자 입장에서 또 그것을 상업화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아는 2017년부터 치매 환자 경험이 가장 많으신 의료진 분들과 함께 탐색 임상을 진행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최근에 이제 슈퍼브레인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탐색 임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당시에는 이제 DTX나 전자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약처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발표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탐색 임상을 준비하면서 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DTX가 가장 잘 만들고 해외에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의료진 분들은 환자 경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 경험이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DTX의 뼈대가 될 수 있는 기획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또 계시고 그 게임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몰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개발자가 인력 시장에 또 존재하고 DTX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리텐션 레이트 순응도 그러니까 복용률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치매 같은 분야에서는 기억이 깜빡깜빡하셔서 이제 병원을 찾으신 어르신들에게 약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D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도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진 분들을 좀 더 섬세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DTX 분야에서 특히나 이제 저희는 치매 분야에 있다 보니까 각광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저희가 지금 달려올 수 있게 되었었고요. 워낙 지금 식약처에서는 전 세계로 비교해 봤을 때도 가장 발빠르게 지금 또 대응을 또 해주고 계셔서 작년에 또 가이드라인도 정말 미국 다음으로 손꼽힐 정도로 빠르게 또 마련도 해주셨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탐색을 넘어서 확증 임상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저희가 맞춰가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네이버 클라우드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서 지금 승인이 나고 허가가 되고 있는 DTX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더 빠르게 지금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FDA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또 식약처분들 또 지혜 담아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시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서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약물로 해결 안 되는 질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을 해봤을 때 약물로 과연 우리나라의 건보 재정이 고령화, 초고령 사회의 어르신들이 이제 직면하게 될 치매를 약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실제 약물도 지금 존재하지 않기도 하지만요.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어떤 재정 효과 그리고 임상 효과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DTX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필요할 때이고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에서 의료 산업 뭐 의료 기기 산업 그리고 제약 산업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선두권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DTX 분야는 정말 선두권에 진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성현 대표님께서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시고 또 이제 글로벌 임상까지 진행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오늘 발제도 하셨지만 네이버 이상우 부장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은 개별적인 어떤 앱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제품이 필요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이라든지 이 환경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과 이 사업자들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산학연 협동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연구자들과 또 특히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과 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산학연, 병 이런 협력에 대한 의견 좀 고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저만 질문을 두 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그러니까 회사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도 의료 산업에서 꽤 오랜 시간 이제 의료기관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들과 협업도 많이 해봤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랫폼이 협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플랫폼 안에 협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플랫폼이 가동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저희 대구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의 수요형, 그러니까 R&D, 그냥 R&D만을 R&D. 예전에 뭐 교수님들은 R&D를 하셔야지만 연구원도 뽑고 그 다음에 내 연구실 돌고 내 연구가 이제 또 실적이 되니까 거기에 기업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기업이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죠. 기업이 교수님들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R&D는 누가 잘 만드느냐? 결국 그런 초기에 그런 기획을 잘 하셨던 분들이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요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대구시에서 말씀했지만 결국은 시장 수요적인 R&D 과제나 그런 산업으로 펼칠 수 있는 과제들이 이렇게 나와줘야 결국은 그 병원에서 그리고 산업에서 그런 협력을 하면서 결국은 정부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내가 의미 있는 사업에 투자를 했구나. 그리고 그 산업이 설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하나의 집단들이 결국은 뭐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잘 담기 위한 보안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냥 플랫폼만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들을 시도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시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늘 같은 자리가 정말 산학연병의 협력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산업 있고요, 학교 있고요, 병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사실은 이게 결국 플랫폼이고 이게 또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모델들이 다양하게 대구시에서 만들어내고 의료기기 산업에서 만들어내면은 나도 저런 협력 체계를 만들게요. 그러면 그게 계속적으로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산업 자체가 육성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의 명답으로서 이렇게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실 때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해서 규제 과학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발표를 보셔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식약처는 이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강영교 팀장님께 질문 및 뭐 조언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굉장히 이런 것을 잘 제공하고 있는데 또 산업 현장에서는 네이버 이 부장님은 또 잘 아시겠지만 많은 업체들이 그 벤처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측면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그 서류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식약처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지만 또 그 간격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간격들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고견이 있으시면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근 몇 년간 이 포럼을 다니고 패널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편한 의자를 주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좀 내려놓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식약처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네이버 우리 부장님이나 로한 이제 대표도 얘기했지만 뭔가 저희는 이제 이런 업체들을 위해서 뭔가 가이드를 제시하고 뭔가를 지원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가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도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신생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식약처에 문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문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규제 기관이지만 이런 그 디지털 헬스 쪽이나 소프트웨어 의료기 쪽에 조금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과가 이제 조직이 이제 디지털 헬스 규제 지원과라고 과도 새로 이제 조직도 정식 과로 이제 제가 출범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식약처에서 나온 정보를 많이 조금 찾아보셨으면 해요.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식약처에 어려우면 여기 이제 대구 천복단지도 있잖아요. 이 천복단지가 저희 식약처랑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해도가 낮은 2등급 뭐 의료기기들은 기술문서 심사 기관이라고 해서 역할을 지금 하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품에 대한 뭐 시험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식약처가 오송에 있고 접근하기 어렵고 하면 일단 천복단지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천복단지에 저희 식약처에 근무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도 파견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이용하셔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고요. 문제는 이제 관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전문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도 그런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포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서로 대화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도 많이 만들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식약처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인적 자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측면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홍 의원님 오셨지만 예, 식약처에 풍부한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그 천복단지가 이제 기업에 가깝게 직접 어떤 서비스를 줄 수도 있고 좋은 그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과기부 생명기술과에서 이인규 사무관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인공지능 등등 이런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활발하게 과기부를 중심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의 방향성이라든지 장기적인 이렇게 계획 같은 거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이윤규 장관입니다. 사실 저희 부처에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해서 지원했던 것들은 지금까지는 정밀 의료나 PHIS처럼 진단 쪽 관련된 내용 내지는 의료 정보를 활용하는 쪽 과제였습니다. 그 외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치료의 목적의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산업부도 그렇고 저희 부처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각각 사업 내부에 있는 일부 과제들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세봤는데요. 2015년부터 19년, 18년까지 한 4년, 5년간 지원되는 금액이 총 금액이 한 200~30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은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참 오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했던 정밀 의료나 그런 PHIS에 이어서 디지털 치료제하고 전자약 쪽 기술 개발을 내년부터 좀 더 강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공동사업으로 전자약 기술 개발 사업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 핵심 기술 개발 사업 2개를 각각 기획을 해서 내년부터 착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각각 4년, 5년간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총 4, 5년간 각각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에서 총 700억, 800억 규모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직까지 여전히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미국이나 선도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치료제라는 부분이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 연구만 해서는 빠르게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복지부, 산업부 등등이 모여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기부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포럼을 통해서 대구 지역에서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나가서 디지털 헬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의료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또 그것이 산업의 형태로 어떻게 우리에게 직접 다가올 것인가, 또 저나 김창현 교수님 같은 의사 입장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의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고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여기 패널들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니까 간단하게 한마디씩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대 국장님 쪽에서 짧게 한마디씩만 좀 멘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신성장 동력을 해가지고 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또 발전돼서 내 산업하고도 연관돼서 내 산업 핵심 클러스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까지 총합적으로 해서 잘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대구시가 소프트웨어 기기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식약처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을 위해서
선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 제공도 하고 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뭐 문체부까지 중소기업 벤처부까지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대구시도 포함해서 같이 좋은 결과가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그간 기초연구나 연구개발 쪽을 지원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개발된 기술들이 국민 생활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원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초에 식약처하고 그 혁신의료기기 MOU도 맺고 그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자들을 지원을 해서 개발 결과물이 바로 그 국민 생활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이 굉장히 커가는 가운데 그 기업 입장에서 그 저희 로안도 작게나마 그 발전하는데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뭐 임상 효과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성 효과를 입증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면 그런 저희 목표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의 데이터, 안전한 데이터가 교류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담아낼 수 있게끔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임상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유병률이 높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에 대해서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그걸 사용해서 오늘 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에 점점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을 모여서 다들 잘 되기를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귀하신 분들 이렇게 모이기 힘든 분들 모시고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를 이제 홍석준 의원님 주관을 해주셨는데요. 패널 토론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홍 의원님 말씀. 원장님 한 말씀 잠깐 좀 예, 스팔길 원장님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 수고하셨고요. 발제해 주신 분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뇌연구원에 와서 이제 3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하면서 뭐 대구가 저하고 별지가 아니고 저도 이 대구 경북하면 그 속에서 자라왔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대구 경북이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의료 산업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에 극복해야 될 게 퇴행성 뇌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 그걸 접목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 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경쟁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 가장 핵심이 죄송합니다. 우리 의료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 발제해 주신 스마트 의료기기, 뭐 디지털 의료기기, 전자약 이런 게 이제 포괄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경쟁력이고 그 앞에 대구 제가 고향이 경북이라서 경북자를 뺄락까지 섭섭하네요, 홍 의원님. 대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합니다. 대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 부속 병원이 5개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상당한 의료 기반이 잘 돼 있는. KTX 때문에 자꾸 서울로 몰려가서 좀 탈이기는 하지만 서울에 있는 의료 기반을 대구로 끌고 올 수 있도록 구축한다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의료 산업이 대구가 중심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를 위해 조금이나마 제가 내연군 뭐 그러잖아요. 뭐 고령화, 정보화, 그다음에 사회 시대적 변화, 그게 가장 민감한 곳이 뇌입니다, 그죠?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서불안, 고령화로 겪으면서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질환, 퇴행성 질환. 그래서 그게 일조할 수 있도록 제가 대구에 있는 국책기관입니다. 제가 노력해서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장 역할을 해주신 우리 한영수 교수님은 뭐 저하고 대구시에 있을 때 많은 같은 연구를 또 해오셨고, 이상우 우리 부장님 그 지난 국감 때 이제 이혜진 네이버 이사장도 왔지만 참 네이버가 대단한 게 제페토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이 플랫폼으로, 메타버스의 플랫폼으로 해외 진출하고 있고, 또 뭐 라인 이런 것도 해외로 더 진출한다는 게 아주 우리 대단한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서 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경인구 우리 부장님, 이 국제 사실은 어떤 그 조직이라도 국제 조직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고 이사장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저는 아까 말씀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규제가 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그런 걸 하겠다는 말씀과, 또 IMDF의 그 이사장 회장님 자격으로 이렇게 주도하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약처의 그런 어떤 본질적인 역할이 아닌가. 제가 모두 말씀에도 했지만 미국 FDA가 결국은 메디데이터의 시뮬레이션 임상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더나가 나왔듯이, 앞으로 시약처가, 또 시약처 출신이 또 이사장이 우리 천복도 재단 이사장을 오셨잖아요. 더욱더 많이 좀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구시 근무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메디컬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으로서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경제 산업 분야와는 달리 메디컬 파트는 기술의 문제보다도 법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 서 박사님 계시지만 참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다. 대표적으로 웨어러블 PC 사업이라든지 또 원격 의료라든지, 사실 우리나라만큼 의료가 발달하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벌써 2000년대 초중반부터 원격 의료라고 누구나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그 허들을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오늘의 주제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분야에서 마저 우리가 이런 허들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아직까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병원에서 환자들 의료 정보를 활용한 산업화를 하는 것이 조금 부담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임상 의료의들 그리고 병원에 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좀 철저하게 어떤 부분이 허들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부터 좀 타파해야 된다. 그런 기반 위에 오늘 생명 우리 기술과 이인규 사무관 하지만, 저는 미래부에서 예를 들면 존학형 과장도 생명기술과 있을 때 우리 대구하고 많은 인연을 맺었습니다만은 좀 더 단순한 이제 전자약을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도 미래부가 좀 더 좀 주도권을 좀 잡고 산업부, 복지부 등과 좀 정부 부처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많은 기업인들과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들도 우리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대구에서 좀 더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분야라는 인식을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잡고 이 분야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과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남은 시간 좀 인사 많이 나누시면서 오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분야를 좀 더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각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바쁘신 분들 어렵게 모신 자리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 의료 산업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산업이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다고 감히 기대를 해봅니다. 토론에 힘써주신 7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에 준비된 모든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국회의원과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포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끝까지 지켜봐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산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아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